안녕하세요. 직무적성검사 통합편의 정승현입니다.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직무적성검사입니다. 기업은 직무적성검사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선발하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요 단계는 넘어서야겠죠. 그리고 나서 기타 이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무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통합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이 책이 만들어졌죠. 일단 기업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논리죠. 또 언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언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에서 다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적으로 고수됐던 그런 유형들, 예를 들어서 어휘,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그 다음에 독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리입니다. 수리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용 수리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래서 표가 복잡하게 주어지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은 추리죠. 추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라든지 수리가 덜 중요하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추리 같은 경우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상황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인지를 하고 빨리 캐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간 영역입니다. 공간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공간 능력 같은 경우도 추리와 마찬가지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주어졌을 때 좀 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공간적인, 즉 3차원적인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수험생 여러분들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사무지각 해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상식 부분도 있죠. 그렇죠? 상식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알기는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정도,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식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은 깊이는 없고 좀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우선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어휘, 어법입니다. 어휘, 어법의 경우는 독해보다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라는 것은 얼마만큼 문서를 봤을 때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죠. 모든 기업, 우리 책에서 보시면 이제 많은 기업들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주요 기업들은 상당 부분 이 어휘어법 부분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형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암기 형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암기보다는 사고력이 필요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독해 유형과 결합을 해서 독해 내에서 이 단어, 이 어휘, 이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독해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신다면 어휘어법만 따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보다도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평소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죠. 그래서 예를 많이 보신다든지 단어를 보셨을 때 그냥 단어 뜻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이것의 중심 의미가 뭘까?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까? 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부터 어휘어 선택, 표준어, 다의어, 관연족 표현, 맞춤법 해가지고 전부 다 주어져 있지만 이 중에 이제 중요한 형태는 맞춤법과 표준어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합니다. 중요도가 덜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표준어나 맞춤법 같은 경우는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셨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같은 경우도 해당 기업이 있을 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도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어 반의어입니다. 유의라는 것은 비슷하다, 반의라는 것은 다르다, 반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죠? 근데 뭐 흔히 얘기해서 옆에 사전을 끼고서 공부를 하셔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죠. 사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없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휴대폰 하나 딱 놓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 굳이 오늘은 이거 공부해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평소 어떤 검색이라든지 신문을 보신다든지 하셨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거를 바로바로 찾으셔서 캐치해놓고 또는 스크랩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좀 메모장에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좀 모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서로 비슷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즉 유의어죠. 비슷한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원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얼굴이 무척 고독해 보인다. 자, 고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고독하다라는 것은 좀 외로운 부분, 좀 어떤 처량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알고 계신 단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영화 촬영지는 후미진 곳에 있다. 후미진 곳이라는 것은 외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후미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후미지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외딴, 좀 구석에 처박힌 느낌 뭐 그런 것들이죠. 자, 다음 디귿. 옆집 할아버지는 고혈이 지내고 있어. 늘 마음에 쓰인다. 마음이 쓰인다. 고혈이라는 단어는 한테 많이 질문하십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데 고혈이라는 단어를 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보실 때마다 모든 단어들을 다 꿰고 계신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다면은 문맥에서, 문장에서, 문단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들은 좀 어떤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일단은 좀 쓸쓸하죠. 그렇죠? 할아버지들, 노인들은 좀 외롭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친구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동도 좀 많이 불편하신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이 지내고 있다. 마음에 쓰인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게 조금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쓸쓸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잘 지내시는데 마음이 쓰일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자, 다음 계속되는 시험 일정의 지원자들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를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문제될 거 없고. 미음. 3, 3, 5 짝을 지어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오늘따라 더 외롭다. 아예 직접적으로 외롭다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자, 오늘따라 영 기분이 뒤숭숭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다. 그렇죠? 뭔가 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라고 했을 때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고독해 보인다. 이 부분이죠. 고독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고혈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집어내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외롭다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느껴지죠. 하지만 나머지 후미지다, 그다음에 혼란스럽다, 뒤숭숭하다는 서로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고열이라는 것은 좀 쓸쓸하다, 외로워 보인다, 고독해 보인다 그런 의미로 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맥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맥상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신다고 한다면 기억,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교재에는 조금 실리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좀 가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넣는데 첫 번째는 유의 관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뭐냐면은 음성은 다릅니다. 즉 얘기하는 건 다르죠. 고독해 보인다, 고열이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자체는 다르죠. 발음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관계 이런 것들을 유의 관계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르거나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유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얼굴, 그렇죠? 얼굴, 낫, 안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의 관계에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굴, 낫, 안면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의 관계라는 것은 두 단어에서 다른 요소는 모두 공통되고 오직 한 개의 요소만 다른 관계. 한 단어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게 되면 벗다라는 것은 반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옷 같은 경우는 입다죠. 그렇죠? 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쓰다.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벗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반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반의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입다, 쓰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는 신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신발도 벗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반의 관계. 그다음에 상하 관계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 그런 것들을 상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라고 한다면 음식의 종류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하 관계가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이어입니다. 다이어의 경우는 하나의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도 어휘에 대해서 뭐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 의미와 그 다음에 주변 의미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중심 의미는 눈 자체죠. 우리 갖고 있는 눈이죠. 그렇죠?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이거를 누가 외우고 다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눈입니다. 눈은 눈이고 이 눈이 쓰이는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지 뭐 주변 의미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이걸 누가 외웁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풍의 눈이라든지 이 눈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뭐 눈이 맑다. 이런 부분. 얘도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눈. 그다음에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 자체를 보셨을 때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이런 것들을 정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좀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사전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쭉 나와 있고 예까지 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죠. 자, 보시면은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세경이는 얼굴에 항상 가득 웃음을 가득 싣고 있다 그렇죠. 자, 웃음을 가득 싣고 있다. 웃음을. 자, 싣는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얹은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그죠? 뭔가 짐을 싣거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웃음을 가득 싣는다. 가득이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니까 없는 셈 치고 보시면 되죠. 웃음을 싣고 있다. 그죠? 뭐 TV는 사랑을 싣고. 그죠?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번. 요즘 인터넷 기사들은 조회수 때문인지 자극적인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싣는다. 자, 이 싣는다라는 것은 기사를 싣는다는 거죠. 그죠? 그죠? 어떤 거에서 기사 이런 부분, 글을 쓰는 것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곤했던 몸을 기차에 싣는다. 그죠? 몸을 싣는다. 보통 싣는다라는 것은 사물, 물건을 싣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싣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몸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 연탄을 수레에 싣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싣는 의미가 되는 거고. 민우는 우울했던 나에게 행운을 싣고 딱 느낌이 오죠. 굳이 이게 어떤 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 웃음을 싣는다, 행운을 싣는다, 사랑을 싣는다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다음 5번.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그 기사를
일면에 10kg 했다. 자, 여기도 10kg 했다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1번하고 5번이 같은 쓰임으로 쓰였죠. 문제에서는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라고 했는데 1번하고 5번은 같이 쓰였습니다. 매번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 선지를 봤을 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1번하고 5번은 이게 맞다 그르다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1번이 맞으면 5번도 맞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빠져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몸을 싣는다. 3번 수레 싣는다. 이런 것들은 뭐 중심 의미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주변 의미로 같이 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맥상에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떤 독해지문 속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독해지문 속에서 쭉 많은데 뭐 독해지문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가 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줄쳐놓고서 이것의 뭐 중심 의미로 주변 의미로 굳이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희 예상 문제에서도 충분히 실려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죠. 자, 다음 다의관계랑 동음이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다의관계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그렇죠? 하나의 중심 의미와 여러 개의 주변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로 기억하자? 예로 기억을 하자. 됐죠? 예로 기억하자.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음이의 관계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다의관계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하지만 음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 쓰는 건 똑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나 맥락에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예쁜 눈을 가졌다. 그렇죠? 눈이죠. 중심 의미. 맞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런 건 뭐죠? 동음이의죠. 다이어가 아니죠. 그렇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눈은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휘 선택입니다. 자, 어휘 선택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선택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평소에 단어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단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백날 봐봐야 안 늡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고 좀 쉽고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기사보다는 신문, 실제 종이로 된 신문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쓴 논평이라든지 좀 약간 어려운 글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많이 늘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다가 사전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그죠? 휴대폰 딱 해놓고서 나올 때마다 모르는 단어 체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어휘 선택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확실하게 아는 단어, 그죠? 확실하게 아는 단어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애매한 단어가 있죠? 애매한 단어 같은 경우도 좀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것들은 빼주셔야 되죠. 불확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걸 기준으로 만약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애매하다, 불확실한 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답이 될 수 있다. 그럼 답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것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워주시고 애매한 것과 불확실한 걸 남기셔서 어떤 확률적으로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정답 확률을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걸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대표 유형 보실까요? 자, 다음 중 어느 빈칸에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말을 고르시오.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두 글자의 단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기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빈칸 안에는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거 밑에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얘네들을 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떠올려도 모모할 길이 없다. 좀 표현할 길이 없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형언할 길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형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언은 지금 1번에 들어가 있네요. 다음, 그렇게 울고준 사람이 왜 그 사건은 뭐뭐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부정적인 게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뭔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딱 짚고 가는 사람인데. 맞죠? 그렇게 자꾸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갈 내용은 무시하고 넘어간다. 무시라든지 아니면은 묵인,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묵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묵인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연착되는 것을 뭐뭐 해줄 것을 부탁했다. 뭐뭐 해줄 것, 뭘 해줬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과를 부탁하지는 않죠. 사과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죠? 양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양해가 있네요. 3번. 그렇죠? 그래서 양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양해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죠. 공인이냐 용납이냐. 맞죠? 그러면은 공인이냐 용납이냐. 모르는 단어들은 여기서 공인이 좀 애매하죠. 용납은 압니다. 정확하게 뜻이 뭔지 몰라도 어떤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개가 지워졌으면 용납이 어디 들어가는지만 찾으시면 되죠. 또는 공인 같은 경우 모르니까 공인을 일단 빼놓는 거고. 맞죠? 자, 팀장님은 프로젝트 시 어떤 실수도 여기 나왔네요. 바로 용납. 그죠?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이제 못 들어가는 단어는 공인일 가능성이 거의 99.9%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팀원들은 뭐뭐를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다. 뭔가 절초지정을 설명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양해를 구하지 않는 거죠. 양해는 이미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니까. 다음, 1년 반 만에 취업으로 뭐뭐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이죠. 그렇죠? 형언. 됐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 공인이라는 게 있는데 공인 우리가 못 들어봤나요? 공인, 공공기관, 그죠? 뭐 국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한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그죠? 국가가 인정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단체, 뭐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단어는 확실한 걸 먼저 딱 써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거 일단 선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것들. 왜냐면은 이런 단어들 말고도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맞춤법입니다. 자, 맞춤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암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암기 한 사람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다른 것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드릴 만큼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맞춤법은 일단은 암기,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맞춤법 규정 같은 경우는 국립국어원에서 사이트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예외적인 사항도 분명히 있죠. 맞춤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같이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숙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많은 거 시험에 다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 유형으로 한번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띄어쓰기라는 것 자체가 어색해 보이는 것들.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물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는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20년 이상 살면서 봤던 단어들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골라내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암기한 것 내에서 나와야 되는 것. 그것도 핵심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라고 해갖고 이걸 띄었죠. 띄었습니다. 띄면 되나요? 띄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누가 뜹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책에는 무엇보다라고 했을 때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뒤에 붙여 쓴다.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 보다를 떴던 걸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평소에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식해야만 이상하죠. 그렇죠? 인식해야만 이게 아니라 인식해야만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또 책에도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우리는 더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일과 여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문제는 항상 인류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자,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이 두 수량 나타내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이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두 가지. 그다음에 조화시키냐 하는 시키느냐 하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조화시키느냐라고 사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는이란 말은 뒤에 부가적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띄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그렇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내노라 하는 잘못된 겁니다. 내로라 하는입니다. 말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내로라 하는이죠. 영화 배우 중에서 내 고향 출신도 상당수 된다. 그래서 뭐 다 보니 영화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자,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 영화 내 생활 일부가 되었다. 요 부분 요거는 내노라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내노라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 내노라 하는 요것들은 좀 붙어있는 단어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것도 평소에 많이 보시게 되면은 보니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보셔야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실기 시험은 까다롭게 심사하는 만큼 역시 이 만큼이라는 단어도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하고 띄워야 됩니다. 이게 딱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의존 명사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했을 때 왠지 붙어 있는 게 더 안 어색한 느낌이 들죠. 떨어뜨려 놓으면은 더 어색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워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달 간 만약에 한 달까지만 있었다면 한 달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한 달. 근데 한 달 간 이랬죠. 그럼 이건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달자하고 간자하고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간이 아니라 한 달간 이렇게. 자, 그다음 5번 삼라만상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못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동사로 있죠. 동사. 그러면 붙여야 되죠. 못은 되느냐 아니고. 자, 그래서 못은 된다. 됐죠?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자, 맞춤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소리에 대한 맞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음화, 이 디귿이나 티읕으로 받침 뒤에 동석적 관계가 있는 이나 히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디귿이나 티읕 이거 같은 것들이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디귿과 티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마지. 자, 첫째죠, 첫째. 마지라 그랬죠, 마지, 그죠? 근데 마디라고 안 하죠. 마지라고 해서 보통 뒤에가 지읒 발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다? 디귿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겉히다라고 안 하죠? 겉히다라고 하나요? 거치다 그러죠, 거치다, 그죠? 거치다. 근데 여기서도 디귿이 치읒으로 발음은 났지만 그냥 디귿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나 히가 온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소리 받침.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을 쓸 근거가 없다면 시옷으로 적어서 끝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웃, 어른.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을 디귿을 먼저 발음을 하고 썼어야 되는데 먼저 써버렸네요. 자, 웃. 그러면은 웃이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렇죠? 웃, 그렇죠? 근데 웃이 아니라 웃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웃 어른 이런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디귿 받침을 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시옷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돛, 자리. 발음은 디귿으로 나죠? 하지만 시옷으로 쓰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음 법칙. 한자음에서 여, 요, 뉴, 니. 단어의 첫머리 올 때에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계집 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로 써야 됩니다. 여. 그 다음에 해, 년. 1년, 2년 할 때 년도 연이죠. 근데 요거를 언제? 단어의 첫머리 올 때에는 연도, 그죠? 여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 요, 유, 유 이렇게 쓰는 것들이 원칙인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도, 그 다음에 여자 이런 부분들. 물론 두음법칙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경우, 그렇죠? 매년 할 때는 연자 들어가죠. 남녀 할 때도 여로 들어가죠. 그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받침,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리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리얼, 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백분율, 치열 뭐 맞습니다. 맞는데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여의치 않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 같은 경우는 단어의 첫머리 온다 그러면은 이응이 돼서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연, 요, 유, 니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렇게 쓰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의존명사. 제가 앞에서도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존명사에는 뭐가 있는지 종류를 보는 거죠. 뭐뭐 것, 어떤 뭐뭐 분, 뭐뭐 이, 뭐뭐 대, 뭐뭐 바, 뭐뭐 다이, 따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뭐 지, 뭐뭐 수, 뭐뭐 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뭐 뿐, 뭐뭐 때문, 뭐뭐 따름, 뭐뭐 나름 이런 것들도 띄어 써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성이라는 게 뭐뭐 줄, 뭐뭐 채, 뭐뭐 적. 부사성, 뭐뭐대로, 뭐뭐만큼. 아까 만큼 나왔었죠. 그렇죠? 뭐뭐 줄, 뭐뭐 듣, 뭐뭐 양, 뭐뭐인 양, 뭐뭐인 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로는 무한하다, 뻔하다, 성쉽다 이런 것들. 의존명사라는 것은 명사는 명사인데 단독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존해서 쓰는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단위명사 앞에서도 봤었죠. 앞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지 이런 것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몇 개, 몇 대, 몇 마리, 평, 자루, 명, 원 이런 것들은 다 단위명사로 띄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호칭어와 간직은 역시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영어도 있었죠. 땡땡땡 선생 할 때 제가 정승현이니까 정승현 하고 띄고 선생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호칭, 그다음에 관직 등은 띄어 쓰는 거다. 자, 해가지고 맞춤법까지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표준어, 그렇죠? 그다음에 강용, 관용어, 관현족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글의 구조라든지 독해는 그 뒤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